제3차 시민정치학습 TV, 예, 조국의 벚꽃은 산책, 로크 부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은주이고요. 그냥 촛불 시민입니다. 대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발표에 대한 좀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존 로크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벚꽃의 산책이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쉽게 쓰여 있어요. 내용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읽고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발표할 존 로크에 대한 그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 로크는 1632년에 신흥 귀족으로 청교도 집안 출신으로 의회주의를 지지하며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수학을 합니다. 어, 말씀을 끊어주셔서 중간에 제가 놓친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존 로크의 통치론을 가지고 정리를 한 글인데요. 그 통치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고 해서 두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논문은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한 자신의 논문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게 그 두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실론이라는 부제를 가진 통치론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처형이 되고, 영국의 최초로 공화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철학자이자 의사로서 그 이후에 이제 휘그당의 핵심 지도자였던 애슐리경이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를 받아서 셰프치베리 백작이라는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종양 치료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와 함께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휘그당은 개혁가라고 써져 있는데 왕의 권한을 통제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리당과 그 대립에 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 크로멜은 사실은 청교도인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왕권일 때는 카톨릭의 중심이었는데 크로멜이 청교도인인데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청교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워낙 뭐 근검절약이나 이런 도덕성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초기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얼마 안 돼서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암살 음모를 획책한 히그당의 쿠데타 실패로 그래서 셉츠베리 백작과 로크는 쫓기게 되면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네덜란드에서 그 통치론을 혁명이 필요한 이론서인 통치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 화면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휘그당과 토리당이 연합하고 어, 망명돼 있던 네덜란드에서 그 총독이었던 윌리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윌리엄은 영국의 제임스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이 와서 그 자기 장인어리는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윌리엄 3세가 즉위를 하면서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의회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권리장전의 간단한 내용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권리장전 안에 있는 주요한 내용은 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보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들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과도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1688년은 아시다시피 윌리엄 3세가 즉위를 하면서 명예혁명을 성공을 하게 되고 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로크는 돌아오게 되고 그 사이에 그 셰프치베리 배작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크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그 아래 자연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 대한 소설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국가나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태이자 평등의 상태라고 보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고 어떤 복종이나 종속 없이 상호 간에 평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공유된 화면에 파란색 글씨로 써진 것은 로크의 원저작인 통치론에 대한 원전을 그대로 제가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주신 시민분 중에서 심경옥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 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그 법에 해당하는데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은 비슷한 재능을 부여받았고 모두 자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공유하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어떠한 복종 관계도 상정될 수 없다.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타인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격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그 관념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는 공통적인 인식이었는데요. 로크는 자연 상태가 아닌 정부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회 계약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합의했을 때 그 정부가 있는 상태는 자연 상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까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자연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를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로크는 자연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처벌권이 존재하는 규범적인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그 전에 그 홉스라는 철학자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만인에 대한 전쟁을 하는 탈규범적인 데 반해서 로크는 이렇게 자연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처벌권이 꼭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규범적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해에 비례한 응징하는 로크의 말은 침해에 비례해서 응징이라는 로크의 말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꼭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든 것처럼 예전에 정근대에는 아주 사소한 죄조차도 그냥 사형을 구형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장인 4장에서 이 책의 4장인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죄형 법정주의로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범죄와 형벌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절대 군주론 비판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군주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며 절대 군주는 자연 상태보다 못하다며 불복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왕권 신수설을 부정합니다.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군주와 의회가 타협하는 입헌 군주제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사회개혁과 입법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혹시 저기 사하라 선생님께서 혹시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되게 비슷한데요. 인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이며 그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배 군주가 시민들의 물질적인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는 것일 때만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사회, 시민 사회의 운용에 있어서는 다수결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란 국가에서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권 이외에는 어떠한 입법권도 종속되지 않은 것이며 또한 그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어떤 법의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사회계약에서 입법권이 도출되고 또 그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법권에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네 가지 한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회계약에서 도출된 입법권이 사회계약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는 행사돼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일정 법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에 의해서 그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서 이제 몇 가지 예가 들어져 있는데요. 중세 마녀 재판,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녀 재판이 있었나 봐요. 매사추세츠에 마녀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희곡이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크루소블이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예로 한국에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거는 결국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로 다 판명이 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사 공평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추가한 것은 제가 그냥, 무사 공평하지 못한 재판의 한 일환으로 조국 가족의 지금 재판 상황을 여기에다가 기록해봤습니다. 그리고, 입법권 한계의 그 세 번째로,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고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의 수종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이 네 가지로 한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하면서 저항권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저항권의 정당화 부분에서는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이렇게 사회 계약을 통해 정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은 인민의 복지요, 인류의 복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하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네, 감사합니다. 가끔의 대한민국 사회를 꼭 들여다보듯이 거의 4세기 전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인민에게는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1689년에 쓰였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1660년에 통치에 관한 논문과 그 이후에 1667년도에 썼던 관용에 관한 본인의 에세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권자의 명령에 심지어 부당할지라도 복종을 해야 한다. 정부의 동요와 해체를 금하는 하나님의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민이 사회계약을 체결해 국가와 정부를 만들었는데 계약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 인민의 복지를 지키지 않고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약하려고 하면 사회계약 위반이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노동가치서를 효시. 자, 이 부분에서는 재산권과 소유권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가 투여한 노동 때문인데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거의 이제 마지막 인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은우근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서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떡갈나무의 도토리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다른 저작을 찾아보다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예시일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떡갈나무의 도토리는 언제 나의 소유가 되는가? 도토리를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도토리를 삶았을 때, 아니면 도토리를 내가 먹었을 때, 아니면 그 도토리가 소화가 다 되었을 때, 이 물음에 대해서 로크는 도토리를 처음으로 주워 모았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최초의 노동이 첨가된 바로 그 시점에서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유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 칼 막스의 노동 가치설은 바로 이 자유주의자 로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법사상가의 창시자이고 그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준비하고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계약론의 기초에서 저항권과 혁명권을 정당화한 위대한 이론적 업적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제거를 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로크에게도 이제 여전히 그 자신의 삶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 중심 사고를 가지고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캐롤라이나 헌법 초안 작성할 때 농장주가 자신이 소유한 그 노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르주아 계급의 특수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로크를 살펴보았고요. 뒤에 있는 표는 앞서 루소와 몽테스키우의 공부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자, 오늘 그 로크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공부를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크는 본성, 인간의 본성은 백지 상태이다. 여기서 타블라 라사라는 라틴어로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서판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블랭크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권은 재산권, 그리고 그 정치 사상으로는 입헌군주제와 간접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의제를 말하는 것이고 몽테스키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권 분리. 이권은 이제 삼권이 아니고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는데 그 집행권 안에 사법권도 포함이 된다고 그때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라는 이런 자연권을 국가나 혹은 국왕에게 신탁을 해서 그 자연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로크의 사상이 결국에는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네,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잘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은우근 대표님께서,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셨고, 요약도 참 발표를 잘하셨어요. 어, 그런데 그 마지막 네, 비교표가 정말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비교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복습 겸해서 그 제가 만드는 비교표를 한 3, 4분 정도, 한 4, 5분 정도 잠깐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느낀 거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세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미 그 정은주 선생님께서 홉수까지 넣어가지고 그 순서별로 사상가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루소 공부를 했잖아요. 첫 주에. 두 번째 몽테스키 했고 오늘 로크 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걸로 보면 홉스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로크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몽테스키에 루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자인 조국 교수는 루소를 제일 먼저 썼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루소가 가장 제가 바닥좌파라고 썼어요. 몽테스키에는 저 조국 교수가 강남자파라고 썼고, 로크는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고, 근데 다들 아주 정치적으로, 그 역경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연대로 보면, 몽테스키가 명예혁명이 있던 그 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양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당시에 이 사상가들이 치열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촛불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 촛불 행동에서도 촛불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평이라든가 성명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홉스나 로크나 몽테스케나 루소가 다들 이 부채제의 몰락 이후에 에, 각자 자신의 나라 혹은 유럽의 어떤 국가를 어떤 체제로 만들 것인가를 두고 뭐 이렇게 아무튼 거의 100년에 걸쳐서 혹은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
인민들이 또 투쟁을 하고 그랬다고 보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이 국가의 그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그걸 막론하고 헌법으로 혹은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그 약간씩 차이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루소나 몽테스키가 함께 평등을 강조를 했고 특히 루소 같은 건 평등을 아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크는 어, 이미 로크는 명예혁명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자신의 이론을 다듬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셰프치베리 백작하고 함께 망명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크의 이론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에 바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루소와 몽테스키의 차이는 그러니까 루소는 대의제를 결코 않았죠. 그렇지만 대의제를 불신했습니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루소는 인민의 공통의지의 총합으로서의 전체 의사, 즉 최고 의사의 우월성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이 바로 최고 의사인 인민주권에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에는 인민은 투표를 통해서만 최고 권력자인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영국의 대의제를 아무튼 그 극찬을 했고 상권 분립을 최초로 주장했고 또 루소나 로크 그리고 함께 혁명권을 옹호했고 또 입헌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루소와 아까 마찬가지로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었고 그걸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면서 정치와 시민사회의 목적이 재산의 보존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산은 단지 부동산, 동산에 국한된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자산을 포함한 그것을 에,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크는 그래서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걸 정당화했는데 토마스 페인은 또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를 해서 지롱드당의 일원이기도 했는데 그 권리장전은 일종의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사회계약 사상의 이제 근본 뿌리는 여기서 홉스가 제일 선배 사상가에 해당돼 가지고 홉스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홉스가 말한 사실 리바이어더는 절대군주와 절대국가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소나 어떻게 보면 로크나 이게 이제 비슷한데 합법적 권력에만, 그러니까 로크는 정부가 인민의 복지에 입애될 때는 무력에 의한 인민의 저항권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5.18이 바로 시민이 무장을 해서 어, 그, 싸웠잖아요. 예, 그랬는데 바로 로크가 그러한 무력에 의한 인민의 저항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정립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민은 단지 이 노예 상태로 떨어졌을 때는 저항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노예 상태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상될 때 일종의 예방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폭정 예방권을 지닌다. 이런 것들은 로크의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루소도 역시 저항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루소에게 또 놀라운 것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 그러니까 파리 중심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루소는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들도 파리에 가야만 출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루소는 또 대의제가 얼마든지 타락될 수 있다고 봤고, 따라서 아까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요시했고 정치 참여를 하나의 권리자 의무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루소와 몽테스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는 그 자신이 법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법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소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판사 직선제와 같은 그런 제도, 저는 앞으로 촛불 체제에서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검사, 판사, 직선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러 가지 저항권도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명시는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헌법 내용을 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초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5.18이라든가 저항권, 5.18을 헌법 전문에 명시를 했고 저항권을 아마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헌법 초안에. 예. 그 나중에 언젠가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아까 잘 발표하신 것처럼 노동가치서를 로크는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지만 동인도 회사인가요? 로크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뭐죠? 아까 왕립 아프리카 회사 그렇죠? 거기에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노예무역이라든가 노예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여돼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